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가 길길이 날뛰며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라는데 어디 가서 얼굴 밝히고 말하기는 스트레스라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중학교 때 이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몇 번 들어와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같이 사는 친구가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몇 주 전부터 계속 이타령이길래 그럼 이제부터 따로 살자고 했더니 또 자기만 생각한대요. 저는 20살 때부터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고 지금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전시는 했지만 교양 학점이 조금 모자라 추가 학기를 듣고 있어요. 다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등교할 일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작년 초에 대학 선배네 회사의 디자이너로 근무하게 되면서 학교와 조금 떨어져 20평 남집 아파트 전세를 구해 살고 있어요. 코로나도 있고 서울에서 방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 좋은 분을 만났고 제 돈과 부모님 돈 그리고 은행 대출을 약간 받아 괜찮은 조건으로 구했습니다. 원룸이랑 아파트는 발품 파는 것부터 다르더라고요. 나이도 있고 해서 모든 걸 혼자 준비하느라 워낙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뜻밖의 결과가 좋아 기쁜 마음에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만 말해줬어요. 그런데 건너 한 명이 듣고 자기도 요즘 취준 때문에 서울에서 살아야 하는데 집 구할 돈이 없어 같이 살면 안 되겠냐 물어보길래 고민을 오래 하다가 워낙 사정이 급하다 우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알겠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랬지 싶은데 그때는 그래도 입시도 같이 했었던 꽤 친한 친구인데다 방도 하나 남고 식비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집이 둘이 살기에 충분하니 자주 부딪힐 일이 없겠다 싶었어요. 그 친구는 신입생 때 하숙집에서 잠깐 살았던 것 빼곤 자취가 처음이라 이사하면서도 자잘자잘하게 신경 쓰일 일이 많았어요. 용달은 어디서 부르냐, 보통 부르는 가격은 얼마냐 등 사소한 걸 자꾸 저한테 물어봐서요. 그때는 그냥 실눈 뜨고 못 본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웬만한 가전 가구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다며 침대랑 옷장, 이불과 옷, 세면도구 정도만 가져왔네요. 이것도 지금 와서 보면 왜 그랬지 싶은데 그때는 그냥 신경이 안 쓰여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지금 안방은 제가 쓰고 있고 친구에게는 남는 2개 방 중 큰 걸 비워줬어요. 남는 작은 방은 베란다에 계절옷이나 안 쓰는 것들을 보관하고 제 작업실로 써요.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쪽에서 다 냈고 관리비는 절반씩 내요. 부모님이 이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가스비는 친구가 내고요. 생활비도 20만 원씩 모임 통장에 매달 넣어놓고 씁니다. 서로 같이 살기 전에 약속한 건 집에 누구 데려오지 않기, 부모님의 경우 미리 허락받기, 청소 당번 정해서 제때 하기 정도였어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그 친구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잘 못 버린다. 둘이 살면 그만큼 양도 늘어날 텐데 부담스럽다. 라고 핑계를 댔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주 1회 음식물 쓰레기는 친구가 버리고 있습니다. 봉투형은 아니고 가정용 압축기가 집에 있어서 분리수거할 때마다 통째로 들고 나가서 카드 찍고 버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거짓말도 조금 있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머지 집안일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쯤에 옆집에 새로운 분들이 이사를 왔는데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있는 가족이에요. 집에 피아노가 있는지 낮 시간에 계속 뚱땅거리더라고요. 제가 주로 집에서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일을 보다 보니 그 소리가 너무 방해가 되어서 2번 정도 친구에게 부탁해 바로 주의를 줬습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는 성격이라
그때마다 제 잔심부름까지 흔쾌히 해주는 게 고마워서. 공용 통장 말고 따로 제 사비로 기프티콘을 결제해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걸 소파에 같이 앉아있을 때 했는데 제가 실수로 계좌를 삭제해버려서 모바일뱅크에 들어가서 번호 확인 후 재등록을 하는데 그때 제 계좌를 봤나 봅니다. 주 계좌 바로 아래 적금으로 묶인 돈이 몇천 정도 있거든요. 다들 주식을 하던 때인데 제가 주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기도 하고 부모님도 20대 초부터 주식시장만 들락거리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지금도 전부 적금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걸 본 모양인지 그 뒤로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네가 번 거냐, 부모님이 주신 거냐, 월에 얼마 넣냐 이렇게요. 내가 모아둔 거다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친구가 계속 제가 돈 아껴야 되겠다 하면 야, 너는 몇 천이라도 있잖아 하는 식으로 떠보듯 농담을 한다던가 제가 본가 내려가고 없을 때 물어보지도 않고 공용 통장으로 혼자 먹을 걸 시켜 먹는다던가 제 방에 자잘한 물건들인 옷, 액세서리 등을 빌려간다던가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예전에 기분 나빴던 일도 하나 둘 생각나게 되고 감정이 너무 상했는데 얽힌 친구들이 많아서 쭉 참다가 연말에 선물 들어온 와인이 있어서 집에서 같이 마시면서 술김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줬으면 한다 하니까 울면서 솔직히 너한테 자격지심도 많이 생겼고 부러웠다. 기분 나빠할 줄 몰랐다.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저도 아차 싶어서 나도 미안하다 하고 그날은 좋게 끝났습니다. 그 뒤로도 몇 달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프로젝트 때문에 오늘은 많이 늦을 것 같다 하니 언제쯤 끝나냐길래 대충 12시에서 1시 될 수도 있다 하니까 그렇게 늦냐길래 급한 건 아닌데 오늘 끝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하고 출근하니 카톡으로 자기 남자친구 하루만 데려오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았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재밌게 놀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점심쯤 톡이 새로 왔는데 제 방에서 좀 놀아도 되겠냐는 거예요. 뭔 소리야 싶어서 왜? 하고 물었더니 네 방에 TV 있잖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도 TV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 방 침대 앞에 작은 모니터를 두고 게임기를 연결해 놓았는데 그걸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연히 싫다고 하니 기 좀 살려달라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게임기 거실로 가져가서 하라고 할까 하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귀찮을 것 같아서 더 말 안 했어요. 답장은 알겠다고 왔는데 느낌이 쎄해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정이 좀 꼬이더라도 마감일을 미루고 집에 일찍 갔습니다. 10시쯤 도착하니까 제 방 침대 위에 게임기 들고 둘이 있더라고요. 나가라 했습니다. 친구가 일어나서 제 팔뚝을 잡으면서 자기 방에 데려가더라고요. 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데리고 나가 했더니 오늘만 봐주라. 내가 집안일 다 할게 하길래 필요 없고 네 남자친구 데리고 나가만 반복했습니다. 몇 번 더 얘기하다가 결국 데리고 나가더니 택시 타고 간 건지 차 타고 간 건지 하여튼 보내고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방에 문 꽝 닫고 들어가는데 그 꽝 소리가 너무 열이 받아서 따라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뒤집어 쓰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내 방에 데려오지 말라 했지 않냐 하면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도 알아 하고 소리를 빽 지르더니 그 뒤로 숨도 안 쉬고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거 있냐? 오늘 하루만 남자친구 데려오나 보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집안일이고 뭐고 나 너보다 못 살아도 공평하게 지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냐? 너 돈 많은 거 아는데 너 혼자 안방 살고 나는 무슨 더부살이 하듯이 작은 방에 살고 어쨌든 너 씀씀이 큰 거 알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네가 아냐.
남친 앞에서 기 한번 살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하면서 혼자 울부짖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하고 서 있으니 제가 할 말이 없다 생각했는지 계속 말하는데 기가 차서 가만히 있다가 듣자 하니 저도 화나서 너만 맞춰주고 산다고 생각하냐? 나 한 번도 너 앞에서 돈 가지고 유세떤 적 없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넌 내가 이 집에 묶어놓은 몇 억은 왜 생각도 안 해보고 공평이니 뭐니 떠드냐. 나 그래도 너 앞에서 전세금의 전자도 한 번도 꺼낸 적 없다. 넌 내가 이 집에 누구 데리고 온 거 본 적 있냐? 난 너 이사 오기 전에 엄마 아빠 한 번, 친구들 한 번 데려온 거 말고 너 이사 오고 나서 누구 데려온 적 말 한 번 꺼낸 적 없다. 넌 너희 부모님 2번 모셔오고 그 중에 한 번은 바로 직전에 나한테 연락하는 바람에 난 그날 계획에도 없던 약속 만들어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 오늘도 네 남자친구 와서 노는 것까지 이해했다. 몇 억씩 묶어놓고 매달 나가는 가스비 그마저도 이제 날 더워져서 보일러 얼마 켜지도 않는데 그거 빼면 나야말로 내가 너랑 똑같이 지내려고 노력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작년에도 말했지만 내 계좌 들여다보고 뻑하면 돈 있는 네가 해대서 나 네 앞에서는 뭐 자잘한 거 산다 소리도 제대로 안 하고 살았다. 택배 오면 그마저도 돈 있다고 뭐라 할까봐 굳이 기름 넣어가면서 차 끌고 직접 사러 다닌다. 너만 맞춰주냐. 더부살이 얘기하는데 똑바로 따져. 더부살이 맞잖아. 네가 내 집에 부탁해서 들어온 거잖아. 이런 식으로 대판 싸우니 울먹거리면서 그래 우리 둘 다 불만이 있었네 한마디 하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 나흘째 얘기를 안 하다가 오늘 퇴근하고 돌아와서 컴퓨터로 업무 좀 보고 있으니 빤히 보다가 밥 먹을 거야? 묻는데 밥 먹는다고 하면 또 공용통장에서 돈 써서 배달시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냉장고에 먹을 거 있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는데 못 본 척 타자만 두들기니 자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하는데 친구인지 부모님인지 아무튼 짜증난다고 비웃듯이 얘기하는 게 바로 건너방이라 듣다가 방문 열고 그럼 나가. 나도 너랑 못 살겠다. 한 달 줄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싸웠더니 저보고 친구 사이에 돈 가지고 유세 떤다면서 난리를 치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네가 이상한 거다 하길래 나 이상하고 넌 이상한 내 집에서 나가 했더니 못 나간다고 배째라는 겁니다. 네가 집 구해주고 이사비 줄 거냐면서 내가 멀쩡히 돈 내고 사는 집에서 왜 나가야 되냐고 하네요. 나가라고는 했지만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제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정이 상하든 안 상하든 어쨌든 자기 발로는 나가기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 답답하고 용달 불러 끌어내자니 제가 그 친구 짐이고 뭐고 혼자 정리하고 있을 것도 화나고 또 정말 돈 가지고 유세 떠는 게 될까봐 겁나기도 하고 그렇네요. 주변 친구들 눈도 있고요. 아무튼 물어보라기에 물어볼 데가 없어서 제 방에 들어와서 노트북 붙잡고 씩씩거리면서 2시간 동안이나 글 써봅니다. 제가 쓴 거니 제 입장을 위주로 쓴 건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부디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누가 이상한 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 친구랑 신랑이 했더니 맥이 다 빠져서 이제는 제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친구가 말하는 내용은 나는 이 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너한테 맞춰주고 산다. 내가 평소에 너한테 모자라게 한 게 뭐냐. 오늘 일은 잘못한 건 맞지만 굳이 남자친구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줘야겠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너처럼은 안 한다. 너는 그동안 날 아래로 본 게 아니냐. 그러니 당연하게 나한테 작은 방을 주고도 괜찮냐 물어보지도 않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른들께서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본론 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 아들이랑 시동생네는 안 만나도록 할 겁니다. 어머님이랑 신랑이랑도 얘기 다 했고 그럴만하다 인정도 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하자면 저희는 맞벌이 부부의 중1 아들 하나 키웁니다.
그리고 딸 둘 키우는 문제의 시동생 내외가 있습니다. 첫째 시조카는 저희 애랑 1살 차이, 둘째는 4살 차이 납니다. 저희 애는 마른 편입니다. 초등까진 또래보다 조금 작은 편이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더니 갑자기 확 커서 지금은 165에 45 정도 됩니다. 말랐지만 전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을 초딩부터 거의 5년 가까이 하고 있어서 몸이 보기보다 단단한 편입니다. 힘도 세고 비슬거리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군것질을 안 좋아합니다.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보다. 아침엔 간단히 미숫가루 먹고 떡, 된장찌개, 청국장, 비지찌개 같은 거 좋아합니다. 설에 햄 세트 선물 들어온 게 추석까지 다 못 먹을 때가 대부분일 정도이고 스낵 3-4개 묶음된 거 사놓으면 거의 일주일을 갑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 입맛이었습니다. 밥상에 꼭 고기가 있어야 하지만 채소가 없으면 많이 안 먹습니다. 일반적인 고기보다 막창, 곱창, 닭발 엄청 좋아합니다. 먹는 거에 욕심이 없어서 배부르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식사 전에 배고파지면 간단한 간식 먹고 배 안 고프면 또 안 먹습니다. 저희 아들 먹는 걸 왜 이리 자세히 적냐고요. 이것 때문에 시조카들이랑 비교당해서 스트레스 받은 거거든요. 시조카들은 저희 아들보다 뚱뚱합니다. 키는 표준 키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몸무게가 저희 아들보다 더 나갑니다. 작년에 언뜻 첫째 50kg 정도, 둘째가 저희 애랑 같다고 했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동서가 저희 아들 몸무게 물어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시조카들 몸무게 말해주는 바람에 알았습니다. 시조카들은 저희 아들이랑 먹는 게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정확히 반대입니다. 시댁 모임 있으면 시동생은 맨날 저희 아들이랑 자기 딸 비교하면서 오빠처럼 먹어라. 오빠 하는 운동 너도 할래? 넌 벌써부터 이리 뚱뚱하면 어떡하냐. 오빠는 날씬하고 보기 좋잖아. 다이어트 해라. 그만 먹어라. 그거 먹지 마라. 오빠 좀 닮아라. 닮아라. 그러면 동서는 또 옆에서 자기 딸 편 드느라고 크면서 다 키로 갈 거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오빠보다 더 커질 텐데. 제 아들을 부르며 땡땡아, 넌 그렇게 말라서 어쩌려고 하니? 힘이나 쓰겠니? 아휴, 무슨 남자애가 먹는 게 왜 그러니? 남자애들 한참 체력 좋을 텐데 넌 보약한 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저희 아들 깎아내기 하면서 자기 딸이 뭐 먹고 있으면 오빠도 먹으라 해. 땡땡아 이거 먹어 하면서 먹을 때까지 지켜봅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땡땡이는 좀 작네요. 좀 말랐네요. 이 정도로 끝났는데 저희 애가 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심해졌고 저희 애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보는 건 아니니 아들도 알아서 적당히 대처했고 저도 그때그때 시동생이나 동서한테 너네 가족 문제에 우리 아들 끌어들이지 말아라. 니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하나 고민도 심각하게 하는 중이다 했습니다. 시동생네랑 시부모님 앞에서도 했고 아들이랑 저랑 심각하게 얘기도 했고 아들한테 삼촌네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니 집에서 마음 편하게 쉬어라 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싶은데 삼촌네 때문에 못 보는 게 더 스트레스이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젠 제가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오늘 또 그러길래 너무 듣기 싫고 짜증나서 시부모님이랑 다 계신 데서 아들 손 붙들고 우린 집에 가자. 네가 괜찮다 해도 엄마가 더 못 듣겠다 하고 집에 왔습니다. 나오기 전에 시동생네한테도 한 소리 했습니다. 부모가 관리 잘못해서 애가 그러면 부모가 고치고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남의 아들 사이에 두고 둘이서 난리냐. 우리 애 때문에 니네 딸들이 뚱뚱해졌냐. 니들 때문이잖냐. 부모가 먹는 게 온통 배달에 외식에 야식에 인스턴트이고 부모도 똑같이 뚱뚱한데 왜 엄한 애들만 잡냐. 애들 잡기 전에 부모인 니들이 먼저 다이어트하고 고쳐라. 그럴 거 아니면 입 다물고 이것마저 못하겠으면 우리 얼굴 보지 말자. 참고로 시동생 내외는 둘 다 뚱뚱하고 저희 부부는 둘 다 말랐습니다.
집에 오는데 옆에서 키득거리면서 속 시원해하는 아들 보니 미안해져서 다신 삼촌네 볼 생각하지 말라 했네요. 늘 아들 편 들어주셨고 오늘 좀 놀라시던 표정의 시부모님께는 좀 죄송해서 전화드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어머님도 아들인 시동생이 먼저이시듯이 저한테 제 아들 챙기는 게 먼저인지라 서운하고 황당하시더라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화내시기보다 내가 언젠가 걔들 그놈의 입 때문에 식겁하지 싶었다. 잘했다. 내가 미리 단돌이 못해서 오히려 미안하다. 앞으로 땡땡이 보고 싶으면 걔네들은 오지 마라 하고 니들만 보자. 땡땡이한테도 보고 싶으면 전화 먼저 하라 해라. 내가 알아서 땡땡이 못 마주치게 하겠다. 나도 그게 더 속 편하다. 그래야 저것들도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거 고친다. 속마음이야 모르지만 말 함부로 안 하시는 분들이니 진심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설령 말뿐이라 하더라도 말이라도 저렇게 해주시니 속은 좀 시원합니다. 다른 글들 보니 신랑이 뭐 했냐 하기도 하길래 미리 얘기합니다. 신랑도 계속 말리기도 했고 계획보다 맨날 집에 일찍 가자고 먼저 일어나 버린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들한테 집에 있으라고 할 때도 많았고요. 오늘도 저희 나오는 동안 시동생이랑 동서한테 한바탕 쏟아붓고 같이 나왔습니다. 사과해도 안 볼 겁니다. 근데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보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서 조금 서운해하지만 만나는 방법이야 많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달래는 중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죠? 열받아서 이 시간까지 잠 못 자고 있지만 더 이상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거에 만족하고 자야겠습니다. 추가, 글 쓴 거 생각나 들어와 보니 근거 없이 추측하면서 확실한 사실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시동생네가 자기 딸들 외모 비하할 때 아무도 안 말렸다고요. 글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수도 없이 말렸고 조카들 감싸주고 했어요. 시부모님부터 저희 부부도 같이요. 애들 없을 때도 했고 있을 때는 아직 크는 중이니 괜찮다. 넌 키가 커서 괜찮다 하고 달랬고, 뚱뚱하다, 살 빼야 한다 소리 시동생네 말고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제가 조카들 뚱뚱하고 아들 말라서 은근히 우쭐해했다고요. 제일 어이없네요. 오히려 동서가 자기 딸들 키 크다고 우쭐해했고 저한테 대놓고 자랑했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러게 요즘은 키가 크니까 애들이 더 예쁘더라. 때 되면 크겠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저희 아들 앞에서 저럴 때는 당연히 애들 아직 크는 중인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아직 클 시간이 더 많잖아 하고 또 넘어갔고요. 맨날 조카들 감싸주고 시동생네 말하는 게 듣기 싫어서 연락도 안 하고 시댁 갔고요. 그런데 주말에 오는 거 아니까 주말마다 어머님께 전화가 온답니다. 저희 왔냐고 없다 하면 안 오고요. 있다고 하면 꼭 옵니다. 뭘 얼마나 더 조카를 챙겨야 하나요? 엄밀히 따지면 저한텐 남이에요. 근데 남의 애 트라우마 생각해서 우리 아들 내버려두라고요. 어차피 이 추가글에 대해서도 억측이 사실이 되겠지만 억울한 건 얘기해야겠다 싶어서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구경만 하던 이곳에 처음으로 글을 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좋으니 제 얘기 좀 들어줬으면 싶네요. 일단 본론을 말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주 오래전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렴풋이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내성적인 아이였던 전 도피의 수단으로 책을 선택했었다는 것을 다 크고 나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음을 직면하기가 두려워서 무작정 다른 곳에 내 관심을 돌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로 올라가자마자 책을 놓고 제 나름의 적극성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다가가 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로 인간관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 한켠이 아직도 꾹 눌러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매년 반이 바뀌는 게 너무 두려웠고, 반에서 친구 한 명도 사귀지 못할까봐 늘 불안해했고, 또래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겨우 끼어 있었죠. 좋지 않아도 좋은 척, 웃기지 않아도 웃긴 척, 이야기할 게 없음에도 머리를 쥐어 짜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겨우겨우 어울려가며 학창시절을 지냈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발버둥이 통했던 거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전 늘 왕따라는 이 단어가 아주 가깝게 느껴져요. 제가 잠시만 삐끗해도 그건 저의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은 늘 쉬운 듯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을 건네고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못하냐고 노력의 문제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글쎄요, 전 제 삶의 무수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노력을 했었는데 결론은 늘 좌절이었거든요. 저한테 어떤 한계라는 벽이 세워진 느낌이에요. 먼저 말을 건네다 전 여기서부터 막혀요. 무슨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하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하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레 말을 주고받는지. 전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애써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 자체가 나지가 않거든요. 저한테 인지 쪽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고 하면 믿을 것 같아요. 겨우겨우 버티고 대학생이 되었는데 전 정말 주제넘게도 사범 계열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자기 주체적이고 똘똘한 아이들 사이에서 전 늘 이방인이더라고요. 발표도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려서 하지도 못하는데 대본이 없으면 입도 벙긋할 수가 없는데 난 대체 왜 그 길을 택했을까요? 4년 동안 그 사이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자존감 밑바닥인 채로 겨우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고삐가 풀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집이 정말 아늑하고 편안하고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그런 느낌인데 집에서 몇 달을 박혔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집에서 누워있는데 이제 학교도 안 가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함에 눈물까지 나더군요. 그 상태로 1년을 지냈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많이 취하면서 다시 저를 찾은 느낌이 들었어요. 옛 힘들었던 기억도 잊혀지고 나름의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전공으로 가기에는 적성도 안 맞았고 임용 공부도 못하겠어서 다른 계열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한 달간의 구직 끝에 이제 취업 5일차입니다. 하지만 전 또 구렁텅이에 빠진 느낌이에요.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장황하기도 하고 굳이 내 성격이 이렇다, 이래서 더 문제다와 같은 말까지 꺼내서 바쁜 애들 감정 소모시키기도 싫은데 홀로 삼키자니 속에 울분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 여기에서 끄적거리고 있네요. 사람들은 다 좋아요. 이 업종 치고는 나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수도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여초이지만 다들 순딩해서 뒷담, 이간질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결국 여기서 저만 문제네요. 첫 번째, 이해력의 문제. 알아야 하는 게 되게 방대해요. 양도 많고 복잡하고요. 근데 분명 강의도 듣고 공부했음에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데 저조차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몇백 개, 오바해서 몇천 개가 되니까 그냥 너무 멘붕이 와요. 나 빼고 모두들 정말 잘 이야기하고 심지어 활용까지 하는데 심지어 그런 분들이 경력도 아니고 다 저 같은 신입인데 단지 몇 개월 차이인데 한 명 한 명 다들 정말 멋져 보이고 노력하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날이 올까요? 똑같은 걸 듣는데 다른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는 걸 전 5번을 반복해서 봐도 이해할까 말까 한 상황이에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멍청한가 싶어서 회사 있는 매 순간이 주눅들고 공부를 하려 해도 마음이 급해서인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으니 몇 개월이 지나도 저만 제자리일까 계속 걱정되네요. 두 번째, 가장 힘든 전화응대 부분. 사실 이렇게까지 전화응대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소극적이다 보니 말하는 것 자체에도 발성에도 문제가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이 문구부터 바로 지적받았네요. 평상시에도 머릿속에 있는 걸 조리 있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처음엔 어떻게 응대해야 하나 진짜 멘붕이었는데 나름 말해야 할 거 대본식으로라도 적어두고 그거 보면서 어찌저찌 해보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다가 나아지면 다행이지만 몇 달 뒤에도 제자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즉석에서 해야 하는 상담도 있는 건데 일반적인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늘 어려움을 느끼는데 나중이라고 응대를 즉석해서 가능할까요? 막상 닥쳐지면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범 계열적으로 갔는데 겪어보니 안 변한다는 걸 제가 이미 뼈저리게 느꼈기에 계속해서 걱정이 됩니다. 계속 이러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건데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전화응대 전화하기 전 30분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통화 끝나고 30분을 심장을 부여잡고 있어요. 결국 힘든 것들은 다 내가 극복해야 하는 거고 결국 다 제 문제인 건데 그게 정말 힘드네요. 이 일을 평생 할 각오를 하고 들어왔지만 5일 만에 이렇게 멘탈이 깨져버릴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못 버티면 제 나약한 부분 평생 극복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결국 다 사람 상대하는 직업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도 아주 잘 알아서 절대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이거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건 아주 잘 알거든요. 여기 나가면 최악이 결국 아무 일도 못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건데 버티면 최악이 잘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멘탈을 다독여보고 있는데 참 많이 버거워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가기 싫은 마음에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그냥 생을 마감하면 편할 텐데 라는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집에서 잘 있다가도 회사 생각이 훅 들면서 눈물부터 나요. 어젠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진짜 내일부터 또 시작이라는 생각에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 맞나요? 오늘도 엄마가 집에서 호기심에 회사 어때? 라고 묻는데 그냥 바로 울컥해버려서 마음 진정시킨다고 애썼네요. 하루 종일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언젠가 이 부분도 나아지겠죠. 사회생활이 저처럼 다 이런 건가요? 제가 괜히 심각한 건지 별거 없는데 오바인 건가요? 오늘도 잠 못 자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선배님들이 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남들 같은 시행착오 중 하나인 거라고만 말해줘도 큰 위로가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대학 다니고 있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래에 대략적으로 일부분만 조금 적어봤습니다. 제가 틀린 생각을 하는 건지 한 번씩 봐주시고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기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시끄러운 일은 다 합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침 7시부터 못 받고 하지 말라 해도 괜찮다며 그냥 하더군요. 밤 1, 2시에 침대 조립 다시 한다고 드라이버 같은 거 꺼내서 무슨 부서지는 소리 나게 시끄럽게 합니다. 더 말하다간 싸우게 되고 제 말은 안 들어요. 두 번째, 저는 요즘 대학 수업이 다 비대면이라 시험 기간에만 기숙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먹은 것도 다 치우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설거지도 하는데 네가 무슨 청소를 하냐며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나가기 전이랑 나갔다 온 후랑 똑같이 치워져 있으니 정말 알아주질 않습니다. 세 번째, 돈 문제. 솔직히 저 매 학기마다 발표, 대회 준비해서 1, 2등 하고 장학금도 입문 100년 장학금에 또 다른 추가 장학금까지 받아서
오히려 매 학기 등록금 전액 플러스 3,400만 원 이상 돈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8만 원, 제 취미생활하거나 뭐 하나 시켜 먹으면 등골 빼먹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알바는 또 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차피 방학하면 몰래라도 하겠지만요. 돈은 벌지 말라면서 쓰지도 말라 하니 저는 뭐하고 사나요? 자기는 1박 2일이나 영화들 월 10만 원 넘게 결제해서 보면서 말이죠. 네 번째, 운전. 미치겠습니다. 차선 변경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뒤에 차가 오는지도 안 보고 그냥 깜빡이 켜고 핸들 돌립니다. 사이드미러 조정도 안 했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뒤에 차 온다고 말해서 사고 날 뻔한 거 항상 맞고요. 저번에는 횡단보도 파란 신호인데 멍 때리면서 갔는지 제가 소리 안 질렀으면 사람 칠 뻔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 1종 있긴 한데 제가 없을 때 혼자 운전하는 것까진 막을 수가 없네요. 다섯 번째, 유부남이랑 바람을 핍니다. 저보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같이 일하던 경리랑도 썸 타면서 노래방 도우미랑 잠도 잔 최악의 남자랑요. 설득도 해봤고 뭔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엄마랑 산책할 때 제가 잠깐 어디 다녀온 사이 그 아저씨랑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싫어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만나지 말라고 유부남인 거 부끄럽지도 않냐고 엄마한테 정신 차리라고 뭐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만나고 있네요. 추가로 엄마는 제가 5살 때 아빠의 바람으로 이혼했고요. 엄마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 고모랑 노래방 놀러 나가서 집에 갇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적도 있고, 술 마시고 길에서 자고 있으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제가 엄마 찾아 나가서 데려오고, 생일 케이크 사준 게 3년 전에 딱 한 번 받아봤으며 그 외 모든 생일에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술 마시면 길거리에서 잠들거나 제 목을 조르거나 접시를 던지는 등 더 폭력적으로 변해서 저는 엄마가 술 마시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 수면제도 먹습니다. 약을 엄청 좋아해요. 뭐만 하면 약 먹고 저한테도 약 먹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약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니 몸도 걱정되고 또 수면제를 먹으면 눈이 풀리면서 어눌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술 마셨을 때 생각나서 정말 싫어요. 돈 걱정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다네요. 근데 직장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고 월 140만 원 정도 받으면서 그 아저씨랑 같은 직장이라며 안 바꿉니다. 이사를 해서 왕복 2시간 거리가 됐는데도 계속 다니네요.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저희 엄마 아파트 청소부입니다. 이사하면서 수급 받던 것도 끊었는데 왜 더 좋은 조건에 거리도 가까운 일, 예를 들면 마트 계산원이고 시간은 비슷하고 250만 원 받는데 그건 거부하고, 항상 힘들다고 하는 청소 일을 왜 계속하는지 엄마 입장이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일곱 번째, 성격도 상극입니다. 엄마는 화가 나면 소리가 커지고 폭력적이며 문을 잠그면 칼을 가져와서 문을 부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안 쓰고 계속 차분하게 대답을 하니까 엄마는 분에 못 이겨서 억지를 쓰고 화를 냅니다. 저한테 너는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징그럽다네요. 그런데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을 매도합니다. 말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예시 대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청소기 돌리고 시끄럽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괜찮아, 시골에서는 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게 층간소음이라니까, 내 방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다른 집 노래 부르는 소리까지 다 들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거의 매일 새벽에 이러고 있잖아 라고 하면 지금이 무슨 새벽이야, 아침이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어떻게 아침이야 라고 하면 다 이래, 앞집도 맨날 불 켜놓고 있잖아, 난 그거 불편한데 라기에 제가
아니, 엄마 들어봐. 층간소음 심각해지면 보복당할 수도 있어. 요즘 저주파 같은 거 쓴다던데 그거는 신고도 못해. 자기도 모르게 청력 나빠지고. 엄마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이때 청소를 하는 거지 라며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나한테 하라고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네가 제대로 하기나 해. 지금 또 들어가서 자다가 일어나서 게임하고 뭐 시켜먹겠지 랍니다. 제가 나는 공부 안 해? 과제도 하고 대회 발표 준비도 하는데 그리고 나도 청소한다고 나간 사이에 다 하는데 청소를 했으니까 집이 그대로지 라고 하면 네가 뭘 청소를 해. 어지르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들어가서 잠이나 자. 네가 남들 피해줄까봐 뭐라 하니까 네 어미 무릎 아픈데 걸레질하고 있잖아 랍니다. 내가 언제 남 걱정한댔어? 우릴 걱정한 거지. 내가 청소하겠다고 했잖아. 엄마는 대답하지 마. 듣기 싫어. 이런 식입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고 잔소리도 많이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엄마도 자존심이 강한 편이라 제가 말하는 정보를 왜곡해서 들어요. 저는 그 오해를 풀려고 말대답을 하고 엄마는 더 화가 난 채로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려고 넘어가도 나중에도 그 화제만 나오면 또 화를 내고요. 결국 답답한 채로 넘어가죠. 엄마가 담배 피고 나면 또 생각이 차분해지는지 사과할 때도 있습니다. 사과를 할 때 보면 생각해보면 다 네가 말한 게 맞는 건데 하면서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또 싸우게 되니까 살기 싫고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싸울 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언젠가 폭발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독립밖에 답이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